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믿음을 굳게 말해왔습니다. 집안은 장남이 맡아야 한다는 말은 마치 집안의 법처럼 내려왔고, 가족 누구도 쉽게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한옥 마당에 앉은 아버지는 자주 장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이 집이고 땅이고 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 가져갈 것도 감당할 것도 내 몫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장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버지. 겉으로는 단호했고 듬직해 보였지만 정작 부모가 아플 때 옆에 있을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은 결혼 후 도시에 살며 집안일에 깊게 끼어들지 않았고, 막내 아들은 조심스레 거리를 지키며 부모 곁을 챙겼습니다. 그럼에도 어르신들은 늘 말했습니다. 장남이 지켜야지, 장남이 다 가져야지. 아버지는 명예 이전도 미리미리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논과 밭도 살고 있는 집도 모두 장남 이름으로 바꿔두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도장을 찍었고, 막내는 옆에서 서류를 챙기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장면은 분명했지만 누구도 불만을 입으로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공기 속에 작은 불안이 떠돌 뿐이었죠. 그날 밤 막내는 방에 돌아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다 맡을 준비는 돼 있는 걸까? 그러나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소 가족 모임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 옆에 앉아 상을 같이 받았고, 둘째와 막내는 자연스럽게 뒤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종종 말했습니다. 너희 둘은 각자 삶 열심히 살아라. 이 집안은 큰 놈이 알아서 한다. 둘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막내는 그런 자리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힘들어 보이면 자리를 마치고 쓰레기를 정리하거나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막내에게 잠시 눈길을 주곤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런 충돌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이 식탁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장남은 장남대로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둘째는 도시에서 바쁘게 살았고 막내는 부모 곁을 지키며 작은 공방에서 일을 이어갔습니다. 눈에 띄는 문제는 없었지만 모두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책임과 사랑은 나눠지지 않았고 오직 장남에게 넘겨졌다는 말만 남았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처음 쓰러진 건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눈이 채 녹지 않은 아침 마당을 걷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쓰러졌고 어머니가 놀라 소리치며 막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막내는 서둘러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뇌졸중 초기라며 당분간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남과 둘째도 병원으로 도착했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상담실에서 의사는 앞으로 꾸준한 간병과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남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만 눈빛은 피곤했고 둘째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막내만이 작은 목소리로 제가 당분간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말끝은 흔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는 생각보다 빨리 늘어갔고 어머니의 기력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장남은 말없이 계산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 차분한 말투였지만 부모 곁을 오래 둘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있고 나도 자주 오긴 어려워. 그 말에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부모를 떠나보낼 생각은 아니었지만 혼자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는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까지 고열과 어지럼증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셋 모두 말없이 숨을 삼켰습니다. 막내는 매일 병원에 들르며 약 복용과 세탁, 간단한 간식을 챙겼고 간호사들마저 가장 자주 오는 분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반면 장남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들렀다 가기 일쑤였고 둘째는 연락만 하고 오지 못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천장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막내가 병실 의자에 기대 잠든 사이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막내의 팔을 만졌습니다. 조용히 눈을 뜬 막내가 놀라 몸을 일으키자 어머니는 속삭였습니다. 가족이니까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았습니다. 병실 불빛은 희미했고 창밖에서는 늦은 겨울바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크게 싸우지 않았지만 책임과 외면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가장 뚜렷하게 느끼는 사람은 막내 혼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조금 안정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어머니가 갑자기 눕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을 잃고 걷지도 못하던 어머니는 결국 같은 병실 옆 침대에 누웠습니다. 두 분 모두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하루를 버텼고 병원비는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병실 창가에는 미납 안내서가 쌓이고 있었고 간호사는 조심스레 가족에게 비용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장남은 형제들을 불러 병원 근처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계산서와 영수증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고 종이 끝은 커피 얼룩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장남은 눈을 내리깔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다간 다 무너진다. 집을 팔든 땅을 정리하든 해야겠다. 그 말은 침착했지만 책임보다는 부담을 떨쳐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둘째는 종이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도울 형편이 안 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그 말에 막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판다는 말은 곧 부모님이 돌아가지 못할 곳이 된다는 뜻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이유로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막내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버티면 안 될까요? 어머니도 계시고. 그러나 장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티다 이 지경이잖아. 우리가 책임 못 지면 나라에 맡겨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막내는 깊은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을 감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고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침대에 그대로 방치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결정은 빨리 해야 돼. 아버지 상태도 언제 또 나빠질지 몰라.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형제들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남의 말은 더 이상 장남답지 않았고 둘째의 태도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막내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산서를 천천히 접으며 아무 말 없이 병원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병실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창가를 바라보다가 막내의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 담긴 질문은 분명했습니다. 막내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병실 공기는 고요했지만 모든 것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막내는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병실에서는 항상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흐르고 있었고 침대 2개만이 조용히 숨을 쉬는 부모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더 이상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았고 둘째도 연락만 남긴 채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막내는 하루 종일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식사 보조와 세탁, 장부 정리를 혼자 도맡아 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은 유난히 고요했고 창밖에서는 봄비가 잔잔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시간 눈을 감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손끝을 움직였습니다. 막내가 다가가 손을 잡자 어머니는 힘겹게 몸을 돌리며 작게 말했다는 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 대신 손가방을 가리켰고 막내는 조심스럽게 그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낡고 구겨진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고 어머니는 그 봉투를 막내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봉투는 놀랄 만큼 단단히 봉해져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막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 손끝의 힘이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막내는 봉투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산소 공급을 점검했습니다. 병실의 불은 낮게 줄어들었고 새벽의 어둠이 천천히 바닥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어머니는 결국 더는 숨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막내가 손을 잡은 채 마지막을 지켰고 장남과 둘째는 장례식 당일이 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조문객이 들어오는 동안 장남은 상주로서 인사를 했지만 표정은 무덤덤했고 목소리는 굳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훔쳤지만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날 무렵 형제들은 비용 문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은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아버지처럼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해야지. 그 말은 조용했지만 막내의 손에 쥐어진 봉투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난 뒤 막내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살던 방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탁자 위에는 약봉지와 안경, 오래된 수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봉투는 작은 서랍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었고 그 위에 손을 올리는 순간 막내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멈추고 해가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만큼은 여전히 어둑했고 어디선가 엄마가 불러주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막내는 봉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열면 모든 게 달라질까? 아니면 더 무거워질까? 그렇게 첫날 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봉투는 아직 열리지 않은 채 막내의 손끝에서 서늘함만 남겼습니다. 어머니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아침, 막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마음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넸던 봉투는 여전히 낡은 겉면 그대로였고 누렇게 바랜 테두리는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막내는 조심스럽게 봉투의 가장자리를 풀어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은행 통장 몇 건과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 한 장이 깔끔히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자 억대에 가까운 숫자가 선명히 적혀 있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에 막내는 숨을 삼켰습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없다고 믿고 살아왔기에 통장은 충격이자 이해되지 않는 비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아래에 있던 공증 서류, 즉 유언장은 더 큰 파문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힘있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전 재산을 막내에게 남긴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는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끝까지 내 곁을 지킨 건 한 사람뿐이었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아래로는 어머니 이름과 주민번호, 공증인의 도장이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막내는 유언장을 조심히 접어 다시 봉투에 넣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형제들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짧은 메시지로 집에 와줄 수 있냐는 말만 남겼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리는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남과 둘째는 부모가 살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봉투, 통장, 유언장이 고요하게 놓여 있었고 공기의 무게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막내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고 장남은 굳은 표정으로 문장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둘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장남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고 둘째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통장에 적힌 금액과 유언장 문구가 현실임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막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혼자 간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장남은 아무 말 없이 통장을 내려놓고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둘째는 눈가가 붉어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이걸 언제 준비하신 거야? 그러나 막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손을 쥐고 건넸던 그 밤의 온기만 떠올랐습니다.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리고 그 외엔 어떤 말도 쉽게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숨겨둔 진심은 봉투와 종이 속에서 조용히 드러났고 가족은 이제 그 앞에서 각자의 마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유언장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장남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지만 여전히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듯 했습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에는 억눌린 감정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둘째는 조용히 통장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마침내 낮고 굳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게 정말 엄마가 쓴 게 맞냐? 그는 유언장의 공증 도장을 손끝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병원에 계실 때 누가 옆에서 생각하게 만든 건 아니지? 그 속에는 의심과 당황, 그리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막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증 날짜도 서류도 다 병원 들어가기 전이에요. 어머니가 직접 준비하셨던 거예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고 거짓이 없었습니다. 둘째도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이건 누가 대신 꾸민 게 아니야. 엄마 글씨 맞아. 장남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 쪽으로 걸어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고 얼굴은 붉어졌다 금세 창백해졌습니다. 몇 분간 침묵이 흐르다가 결국 장남은 힘없이 말했다. 평생 다 맡으라고 해서 난 당연한 줄 알았는데. 둘째의 눈에서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 형이 다 가져가고 형이 다 지킬 거라고. 그런데 그 목소리엔 분노보단 후회와 허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누가 지키는지를 보셨던 것 같아요. 누가 옆에 있었는지도. 테이블 위에 놓인 유언장 위로 해가 지며 노을이 비쳤습니다. 그 주황빛이 종이에 길게 번졌고 세 사람은 그 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지도 말을 잇지도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당연하다고 여겼던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그 공백은 침묵으로만 채워졌습니다. 잠시 후 장남은 테이블로 돌아와 조용히 유언장을 접었습니다. 더 이상 언성을 높이지도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힘이 빠진 손으로 종이를 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둘째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막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같은 집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에게 이전과 같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방 안에는 서류 위로 내려앉은 무거운 고요만 남았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뒤에도 가족들은 며칠 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에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장남은 회사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신이 가져야 할 것이라 믿었던 책임과 권리가 동시에 흔들리자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도시의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머니가 누워있던 병실을 떠올리며 밤마다 짧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평소처럼 웃었지만 혼자 부엌에 서 있을 때면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때 엄마가 전화했을 때 한 번만 더 달려갔더라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말은 가슴 안쪽에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막내는 조용히 부모의 유품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방 한쪽에는 어머니가 늘 쓰던 작은 수첩이 있었고 그 속에는 장남 건강, 둘째 생일, 막내 도와준 날 같은 짧은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키는 사람에게 주고 싶다. 내 마지막 부탁이다. 그 글을 읽은 막내는 수첩을 가만히 덮고 따뜻하게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며칠 뒤 셋은 다시 부모 집에 모였습니다. 집 안에는 아직 제사상에 쓰였던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장남은 거실 한쪽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쉽게 못하겠다. 근데 너무 늦었다는 건 알겠다. 둘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인 듯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도 잘한 건 없지 엄마 생각하면 그냥 미안해. 막내는 두 사람을 보며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정말 원하신 건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긴 침묵 끝에 장남은 부모가 살던 방문 앞까지 걸어갔다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지는 못하고 문틀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낮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은 오래된 체면과 후회가 뒤섞인 낯설지만 진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셋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각자의 마음속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완전한 화해도 아닌 오직 미처 하지 못했던 사과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봉투보다 더 무거운 건 그 사과를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모의 집은 처음으로 아주 조용했습니다. 싸움도 울음도 아닌 오래 묵은 진심만이 천천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집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장례 이후 정리되지 않은 이불, 반쯤 비어있던 약봉지, 어머니가 쓰던 얇은 수건까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막내는 천천히 방을 정리하며 오래된 서랍을 열었고 그 안에는 어머니가 손수 적어둔 노트와 영수증, 동네 병원 영수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지는 사람보다 지키는 사람이 귀하다. 막내는 그 메모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막내는 유언 내용을 따라 모든 재산을 혼자 가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가 살던 집은 그대로 유지하고 통장 일부는 어머니 이름으로 노인 요양지원 기금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강요하듯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둘째는 며칠 뒤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꽃 한 송이와 어머니가 좋아하던 과일을 놓고 아무 말 없이 부모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작게 숨을 고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목소리는 후회가 아니라 조용한 수긍에 가까웠습니다. 장남은 한동안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저녁 조심스레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발걸음은 느렸고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와 부모의 영정을 보고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고개를 들며 짧게 말했습니다. 정리 다 끝나면 나도 좀 도울게.
늦었지만 막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를 탓하려던 감정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떠난 집엔 여전히 빈자리와 그리움이 있었지만 오래 묵은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집 앞 감나무에도 작은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마당에서 굳은 흙을 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한 햇빛이 지붕 위로 오래 머무르며 마치 부모의 손길처럼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모의 영정 앞에 서서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그날 이후 이 집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누군가가 끝까지 지키고 남겨야 할 곳이 되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시간은 지나갔고 말로 하지 못했던 사랑과 사과만이 조용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듯 집 안 공기는 한결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